안녕하세요.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 부소장 임혜자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정직하게, 더 날카롭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도 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방송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과연 마지막이어야 할까요? 억울해도 받아들여야만 했던 판결, 정치가 개입된 듯한 판결. 국민은 법을 존중했지만 과연 법은 국민을 존중했을까요? 이제 국민이 외칩니다. 사법부도 견제받아야 한다. 그래서 준비된 새로운 제도, 법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원칙, 재판 소원제도, 일명 사심제를 담은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법안을 직접 발의한 주인공, 국민의 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왜 사심제가 필요한지, 무엇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예.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셨죠. 예, 그래도 네. 왠지 뭔가 기대감을 갖고 오게 되네요. 이름이 네. 좋잖아요. 뉴스 토마토. 그렇죠. 예, 예. 시청자들도 의원님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 네. 그럼 법안 살펴보기 전에 지금 예. 민주당에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치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민주당 당대표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도 있었고요. 예. 의원님이 등록하신 건 아니죠? 예,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하셨고요. 네. 제가 마침 박찬대 원내대표 네. 비서실장을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래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판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청래 의원님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님하고 그렇죠. 두 이제 분이 두 분, 입하전. 예, 입하전인데 네. 뭐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당원분들께서 이제 점점 박찬대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일들, 네. 특히 원내를 이끌어가면서 계엄을 맞서고 탄핵을 이뤄내고 네. 그러면서 또 정권 교체까지 했을 때 헌신했던 거, 또 정확히 전략을 세우고 170명 국회의원을 이끌고 갔던 리더십에 이제 주목하면서 네. 국회의원분들은 아마 뭐 상당수가 박찬대 대표 일종의 대세론이고요. 네. 이제 당원분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네. 아마 현재 거의 이제 백중세고 저희는 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을 하면서 저희가 네. 좀 이제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예.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잔잔하게 예.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지금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아주 치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열 그렇습니다. 양상인 것도 예. 같고. 사실은 모든 선거가 그렇죠. 네네. 예.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그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되시면서 보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임기는 이제 1년인데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더 이 부분이 뜨겁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의원님께서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보보다 더 바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사실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아마 이제 박찬대 대표님은 30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네. 후보로서 또 조금 늦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호남살이 지금 네. 시작해서 호남에서 한 달 일주? 예, 이제 쭉 있지는 않고 한 주 정도 있고 또 다른 지역 돌고 또 뭐 한 주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마을 회관에 가서 잠을 잡니다. 박찬대 대표께서. 네. 예. 그래서 마을회관 엄청 요즘은 이제 에어컨 그렇죠. 워낙 예, 잘돼 마을 있으니까. 회관들이 네. 되게 다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주에서 마을 회관에서 이제 자기로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네. 다 가버렸어요. 둘러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혼자 주무시라 이렇게 하고 올 텐데 네. 지금 좀 험악하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테러 위협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방에서 같이 의원님이 자기도 또 했고 보디가드까지 해주셨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역할도 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좀 치열하게 선거는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네. 두 분의 어떤 결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드러내려면 아무래도 이제 선거는 좀 치열해져서 아마 지켜보는 분들이 이렇게 뜨거워져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둘이 치고받고 하는 건 없고요.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네.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 이끌 겁니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뜨거움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신 다음에 첫 이제 당 대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 특히 집권 여당, 집권 초기에 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박찬대 대표님을 그 대표 만들기에 그렇죠. 선봉에 있는 있기 거죠.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1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1년 동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보내느냐,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1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나오고 또 총선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 동안 일 잘하시는 거는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정권까지 재창출해야만 앞에 업적들을 지우지 않고 그렇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성공이 되는데 그 성공의 출발이 올 1년에 저는 담겨 있다고 보고 그 똑같은 문제의식을 박찬대 대표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1년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다음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년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1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네.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케미가 맞고 그러면서 케미가 맞는 분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뭐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박찬대 네. 대표님 보기만 하면 행복이 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당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이 뒷받침하려면 당 전체를 이끄는 어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지방선거까지를 책임지는데 사실 공천권이라고 할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대표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심지어는 대표가 선거를 치르기 부적절하면 비대위원장을 세우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만 바꿔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네. 좋은 후보들이 있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지방선거를 치르기에 좋은가? 역시 네. 선거는 확장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도 중도층을 예, 누가 포괄하면서 잡느냐. 그렇죠. 네. 통합의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수 있느냐. 또 지난 1년 동안 누가 당을 잘 이끌어 오면서 검증된 사람이냐.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검증된 원팀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 당정대 원팀을 이끌어갈 사람 박찬대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의원님은 특히나 다른 분보다 원내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가장 곁에서 그렇죠. 가장 오랫동안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께 또 전국의 당원들한테 예. 박찬대는 이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박찬대는 네. 아마 이런 표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천재적인 전략가입니다. 아 예. 천재적인 전략가. 예. 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내대표를 맡으셨을 때 네. 진짜 이 원내 전체를 휘어잡고 갈 수 있을까? 장자방 같은 지략이나 전략이 그렇죠. 있는 근데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뭐 막 그분이 머리를 쓰는 이런 분보다는 사람들을 잘 어울리게 하는 네. 어떤 그런 통합의 리더십은 항상 보여왔지만 네. 윤석열 정권이라는 그야말로 무도하고 무지막지한 정권에 맞서서 전략을 잘 세워서 싸울까 이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1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세우는 모든 전략들의 최종적인 버전 또 최종적 결정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부분 다 박찬대 대표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 지략이 정말로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지략을 또 정확히 그림이라든가 도표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회계사에서 그런지 그런 걸 숫자와 도표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싸우면 저쪽이 이렇게 반응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서 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아니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예. 박찬대 원대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가지고 물론 예. 많이 옆에서 보기도 했지만 AI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네. 예, 궁금한데요. 박찬대는 예, 어떤 예.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단어 3개예요. 아, 예. 알찬대, 기찬대, 벅찬대.
아, 예. 딱 그 말이 맞긴 네네, 맞아요. 알찬데는 예. 이게 정치가 이제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예. 보면서 아 정치는 종합 예술이라고 했는데 예. 박찬대 원대는 사실은 보면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문화 재능이 예술, 뛰어났습니다. 미술, 예, 예. 음악 지금도 이런 그래요. 거, 굉장히 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예. 종합 예술인데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찬대는 왜 기찬대라고 했을까 생각했더니 지난 이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작년 12월 7일 날 저는 본회의장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날이 이제 제 아들 생일이다 보니까 더 아, 기억이 나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예, 그날 예.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국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8명 국회의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돌아오라. 그때 굉장히 아 이건 진짜 기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벅찬대는 아마 그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 직접 그 안중근 의사 뮤지컬 영웅을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 알찬데 기찬데 벅찬데 너무 와닿았어요. 아, 그 이제 AI. AI가 네.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예, 규정을 하네요. 12월 7일 말씀하셨으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는 이제 12월 14일 날 탄핵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의뢰 그냥 국회가 만들어지고 또 탄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12월 7일 날 여기서 이제 퇴장 전술을 씁니다. 네. 그러면 퇴장하면 정족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탄핵 발의하더라도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 그렇죠. 정족수가 안 되는 네. 거죠. 만약에 14일 날도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 또 그 뒤에 21일 날도 안 들어왔으면 28일 날도 안 들어왔으면 네. 그럼 우리는 탄핵 못 하는 겁니다. 네. 국힘이 사실은 들어가지 않으려는 전략을 쓰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7일 날 아까 말씀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이름을 부르는 부르면서. 예. 네. 그러면서 엄청난 문자 폭탄이 국힘 의원들한테 쏟아졌습니다. 너희들 지금 국회를 버리고 뭐 하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아마 탄핵이 의결은 안 될 거다. 정말 기가 찬 그렇죠. 기찬 근데 전략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예. 이름 하나하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자기가 비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다시 지역구에 와서 엄청나게 비난받을 것이기 그렇다고 때문에. 뭐 험한 말을 쓰면서 싸우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랬습니다. 네. 그냥 이름을 부른 거죠. 이름만 불렀을 예. 뿐인데. 그래서 네. 14일 날 들어왔고 네.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탈표죠. 네. 나름대로 아마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윤석열이 탄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탄핵에 의해서 이제 이후의 과정, 예, 그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그 인용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또 대선을 치러서 우리가 네. 1년 만에 네. 정권을 교체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도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략은 사실 우리 원내에서 들어가서 박찬대 대표께서 사람 이름을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사전에 뭐 정해져 그 있지 협의를 않았습니다.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논의한 게 아니라는 그냥 저희가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어요. 자, 네. 어떻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있었는데 딱 거기 들어갔는데 박찬대 대표께서 이름을 부르기 네.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박찬대 대표의 전략이었고요. 제가 아까 천재적 전략가라고 한 게 무슨 그분을 무슨 띄우려고 하는 게 제가 아니고 사례로 들었잖아요.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 네. 바로 그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국힘 의원들에게 너희들 국회로 들어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퇴장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은 거죠. 네. 그걸 통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예. 제가 질문에 사실은 박찬대 매력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예. 답이 다 됐네요. 그렇죠. 또 특별히 여기에 더 보충할 게 있나요? 박찬대 매력은 보면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람이 주는 어떤 뭐 네네. 우리 이제 전라도에서는 그걸 균 있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긴 있어요. 예, 균 있다. 의원님도 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균이 있다는 건 뭐냐면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네. 사람이 마음에 들고 맞아요. 끌리는 어떤 그런 매력을 말하잖아요. 아니 누가 교회 오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빠는 이제 워낙이 네. 그 신앙심이 독실하시니까 그러는데 또 일상을 보면 무슨 막 그 뭐랄까 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하고 본인이 네. 굉장히 자유로운 듯 보는데 항상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 최근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최근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우연치 않게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그 간증을 들었대요. 그래서 엄청 감동이라고 응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찬대가 어떤 사람인가 네. 딱 하나만 더 보태면 박찬대 박찬대는 이게 이 매력 이게 너무 넘치네요. 네. 근데 진짜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상대 후보도 굉장히 세서 개혁을 할 적임자가 누구나 이제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졌던 개혁은 다 박찬대 대표가 네. 이루었고요. 특히 이제 특검 3개를 동시에 하는 거, 네. 예, 이런 건 정말로 어떤 담대하고 또 강단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전부 했고 이번에 또 내란 종식 특별법을 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그렇죠. 또 그 내셨더라고요. 뚝심이 네. 이렇게 이제 부드럽고 잘 웃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약하지 않냐 또 이렇게 잘 웃는 모습에서는 사람들이 약함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박찬대 대표는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외유 내강의 네. 표본 같은 분이고 엄청나게 강단 있고 추진력이 있는 영웅 노래 부를 때 보면 예. 그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러나죠. 강단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또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의원님 모시고 의원님은 어떤 정치를 하시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 질문부터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예. 오늘의 주인공은 박찬대지 정진욱이 아닙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의원님에 대한 질문, 깨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물어봐 주십니까? 그럼요.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예. 어떤 정치인이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파란만장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사실은 한 40이 될 때까지는 네. 그냥 뭐 거침이 없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됐거든요. 네. 근데 40살 때부터 조금 뭔가가 이렇게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딱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네. 그런 시간을 한 20년 정도 보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20년.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속에서 이제 저를 닦는 또 저를 키우기 위한 정말로 부단한 노력은 했지만 그건 누가 안 알아주잖아요. 네. 뭐가 됐을 때 알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정진욱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할 그런 순간에도 적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젊은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좀 하거든요. 절망이 아닌 선택을 해라. 그건 뭐냐면 절망할 수도 있는데 네. 절망의 끝이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절망한 다음에 좌절한 다음에 또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거. 네. 예 그리고 그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또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에서 위기가 오면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예, 그렇게 뭐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 위기라는 단어가 위태로운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실제로 살아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모든 게 다 나쁘지 않다. 네. 예, 또 엄청 좋은 거 왔는데 그게 다 좋지 않다. 네. 그게 이제 주역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주역에는 가장 좋은 궤도 없고 가장 나쁜 궤도 없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위기에 강한 사람. 네. 예, 실제로 어떤 뭐 위기나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보통은 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데 네. 또 허둥지둥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정신이 되게 맑아지고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니 박찬대 대표님께서 늘 정진욱 의원님이 안 보이면 눈에서 안 보이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찾는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실 수 있을지 그 걱정했거든요. 예. 이왕 말씀하신 김에 예. 이 정진욱의 매력까지 예, 말씀해 예. 주세요. 3가지만. 정진욱은 그래서 네. 언제나 좀 보면 약간 여유만만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되게 힘든 분들이 저한테 오면 힘을 얻습니다. 조만간 예, 찾아가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 힘든 속에서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길 같은 걸 제가 조금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네. 대부분은 아무리 길을 어려워도 찾아내 주시는 분이구나. 어려워도 그 사람한테 답이 있거든요. 근데 저 자신도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다른 분의 강점을 좀 잘 발견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한테 오시면 키가 작은 분들이 자신감을 찾습니다. 제가 아주 그 적당한 키거든요. 제가 이제 표준 아주 작은 키인데 키는 아니잖아요. 아, 표준 네. 키입니다. 표준 키인데 어떤 표준 키냐면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표준 키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1964년 표준 키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네. 2025년 기준으로 표준 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군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딱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964년 표준키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예. 아이고, 저도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해야 되겠네요. 원래 예. 이 매력을 물어보는 거는 이 예. 정치인들은 선행하고 달라서 예,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세게 크게 알려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하면 이 질문을 회관에서 빼달라고 그랬는데 배우자 임선숙 예. 변호사님 항상 이렇게 먼저 이 얘기가 나와요. 예, 네. 예. 좋은 일입니다. 네. 예. 그래요. 근데 질문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네.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직접 낙점한 이재명 표 파워 엘리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게 파워 엘리트고 유명하신데 이게 의원님보다 남편보다 더 유명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있는데 좀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보다 실제로 더 유명하고요. 물론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저 두 사람 나 다 모르는데 이럴 수 있는데 네. 제 아내가 이제 임선숙 변호사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길을 걸어오듯이 임선숙 변호사는 이제 자기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걸음이 호남 지역에 있는 대학교, 네.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여성 중에서 처음으로 사법 시험에 합격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다 굉장히 그 네. 뭐 이렇게 좀 우리 동네 자랑을 하자면은 전라도가 몰랐네요.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네. 아마도 그 여성은 뭘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어떤 그 유리천장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깨셨구나. 예, 그리고 네. 또 제 아내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네. 되게 그 결혼 생활에서 이제 아이 낳고 이러면서 공부를 계속 못 하게 되는 환경. 네. 지금하고 좀 환경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했는데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나서 합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 의원님한테도 지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면서 네.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전북대 이제 아내가 그 네. 전남대인데 전북대에서도 바로 합격자가 나오고요. 아 그래요. 전남대에서는 그 뒤에 합격자가 우수수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그 퍼스트 펭귄 있죠. 네네. 예, 누가 먼저 들어가면 첫 그 뒤는 테이프를 들어가는 끄는 거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예를 들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예. 그 민변의 이제 지부장을 또 여성으로 최초로 전국에서 민변에. 예, 제가 말하는 최초는 다 전국에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변호사만이 아니고 그 지방 변호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그렇죠. 광주 지방 변호사회 그러면은 그렇죠. 지역별로. 예, 광주와 전남을 전체로 하고 뭐 서울 네. 변호사회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지방 변호사회에서 네. 회장이 다 남성이었어요. 저 원래 이 질문 지나가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요. 길어지네요. 예. 그럼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 회장 하면서 네. 그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렇게 변호사 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뒤로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천장을 깨고 왔고, 굉장히 유의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표가 되시고 나서 첫 최고위원회. 일기 지도부의 최고위원 호남 몫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 전까지는 광주 전남에서는 되게 유명했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때 배우자 네. 실장 그러니까요. 예, 그 그래서 질문 이제 하려고 김혜경- 그랬어요. 예. 아니 저랑 이제 같은 종씨여서 예. 제가 더 애정이 있어서 이 질문을 꼭 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임꺽정 임시일 것 같고 우리 예. 임선숙 변호사님은 임경업 장군의 임시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인격적입니다. 그런가요? 더 동지처럼 느껴지네요. 예. 사실 이번 대선 역사상 예. 이렇게 부부가
그 의원님께서는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실의 수행실장 하셨고요. 예. 우리 임선숙 변호사님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장을 예, 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렇게 동시에 부부 실장을 하신 거는 처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말씀하시니까 네. 사례가 얼른 떠오르진 않네요. 네,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 네. 이제 사실상은 이제 박찬대 네, 네.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의 수행실장이었고요. 네. 집사람은 이제 김혜경 여사님 배우자실의 배우자실장이. 아니, 그래서 대선 승리에 이제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또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 이상 지지율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4주 연속 계속 상승하는데 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어떤 대통령이 되길 바랄까? 예, 예. 뭐 두 이제 부부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눌 것 같아서 한번 저희는 질문을 정말 드립니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하루가 지나면 전화로도 거의 1시간. 네. 또 같이 만났을 때는 뭐 같이 걸으면서 뭐 한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요즘 돌아가는 거. 네.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님 이야기 또 여사님 이야기 네. 워낙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아마 세종 다음으로 가장 큰 업적, 네.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다. 네. 그거는 지금 좀 잘하고 계셔서만이 아니고 제가 21년 7월에 경기지사 하시다가 이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오실 때 그때부터 모시고 수행 대변인 하면서 네. 예, 그 뒤로 나오시는 선거 때마다 대변인을 했거든요. 그것도 네. 수행 대변인 하면서 그분의 연설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분이 의사결정하고 또 당을 이끌어오는 걸 또 연속으로 다 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맡으면 정말 다른 사람 말씀을 열심히 듣거든요. 세종도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냥 어떤 이렇게 자기가 똑똑해서 막 다 혼자서 길을 뚫고 가는 게 아니고 경청 소통. 그렇죠. 네.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뒤에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가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내는 방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일단 지금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서 예, 속도를 예. 좀 내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광주 타운홀 미팅 네, 굉장히 예. 뜨겁게 반응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후폭풍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랬었죠. 상당한 것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광주 동남 갑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더 생생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사실은 광주는 이제 민주주의의 심장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이제 텃밭이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느끼는 어떤 호남 분위기 그다음에 광주 민심이 어떤지 예, 말씀 좀 타운홀 해주세요. 미팅 현장에 저도 있었고요. 아, 네. 예,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처음에 100이었다면 한 1000쯤으로 높아졌습니다. 아, 네. 현장에서 그 오랜 우리의 이제 네. 문제, 광주 전남의 문제가 군공항을 어떻게 이전할 거냐. 네. 사실은 무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정말로 핵심을 짚어서 쟁점들을 정리해 나가시는데 한 2, 30분 안에 그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대통령님은.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명확해진 네.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아 이렇게 일을 잘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굉장히 없고요. 쇼킹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장 높은 지지율로 투표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호남이 그 주역인데 우리가 꼭 만들어서가 아니고 아 정말 우리가 좋은 분을 뽑았구나. 네. 그런 어떤 안도감 네. 또 기쁨 같은 게 있죠. 네, 예. 그럼 지금부터 사실은 오늘 의원님 모신 이유가 이달의 좋은 법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셨는데 예. 이제 정치 현안부터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국회의원 배지다 이제 딱 1년 지났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게감 있는 법안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정안은 별처럼 셀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제정안을 좀 많이 내셨는데 예, 예. 특별히 관심 갖고 주력하는 의정 활동 분야는 어딘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 전환이 가장 크다고 보고 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여기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의정 활동을 했고요. 네. 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지방 소멸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제1호 법안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투자 촉진 특별법, 네네. 예, 이런 법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지금 다 관련해서 재정법인 거죠? 그렇죠, 다 네. 재정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력망법, 네. 예, 우리 지금 전기를 생산해도 망이 없어서 전기가 못 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AI 시대에는 큰 일입니다. 새로 인프라를 깔아야 그렇습니다. 되는 법안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네. 예, 반도체 특별법은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 통과되기 전이지만 거기 주요한 내용들이 거의 제가 제안한 내용으로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법인데 우리 전기 에너지 전환에서 해상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법들 예, 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선정된 법 살펴볼게요.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전문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예. 뽑은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이 법안의 핵심 같은데요. 왜 이 법이 국민들한테 필요한가요? 헌법 재판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보면요. 국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헌법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뭘 빼고 있냐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되게 결과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네. 또는 굉장히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느껴지는데도 그걸 다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최종 판결이고 확정 판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과연 그게 맞을까 이 의문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정말로 자기가 기본권을 진짜 크게 침해당했거나 억울한 경우 또 도저히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이 법원의 재판도 헌법 소원으로 가지고 가서 마지막 한 번 더 싸울 수 네. 있게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이 법안을 네. 제가 제안한 그러니까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법원 판결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판결이 만약에 헌법에 어긋났다면 정말 이게 끝이어도 될까 하는 문제 의식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그 문제 의식을 이 법안에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권리 투쟁을 이 법안을 통해서 억울한 사연들이 있었는데 이 헌법이 그리고 이제 헌재가 이 국민 편에서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참 그 멋진 표현이신데요. 그래요? 저는 헌재가 희망의 보루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은 이게 동질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법관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또 1심 판사가 내린 것을 2심 판사가 뭔가 뒤집기 어려워하고 서로 누가 누군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기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일종의 법관인데 전혀 다른 기관이면서도 어떤 법을 잘 아는 네. 그런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거. 이것이 억울하거나 또는 기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희망의 보루가 될 수 있다. 네네. 예. 이렇게 장점도 많은데 사실 근데 이제 반대 여론도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제 삼심제잖아요. 근데 이 삼심제도 복잡한데 만약에 여기에 헌법 재판까지 이제 더해진다면 이게 사실상 사심제 도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이나 그 법조계 내부에서 약간 반대 여론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 여론이 그 이유는 이제 뭐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당한다, 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는 다 이유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도 일종의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네. 사법부고 근데 이제 헌법재판과 대법원 재판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헌법재판은 철저히 헌법적 기본권 내지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원의 재판과 이걸 똑같은 성격으로 보면 사심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할 때는 사심제지만 오히려 3심을 하고 나서 네. 마지막 어떤 헌법이라는 가치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판결을 다시 한번 본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결이 될 것 완전히 같습니다. 다른 거예요. 결이 완전히 다른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기능적으로 1심, 2심, 3심 그다음에 4심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 반대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법원은
자기의 헌법재판소가 있는 네. 게 조금 부담도 될 수 있고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헌재와 대법원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둘은 네. 그 국가 의전 서열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만약에 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 헌재가 대법원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걔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네. 그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갖는 어떤 보이지 않는 네. 미묘한 갈등인데,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느 기관이나. 근데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어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관점, 네. 예,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여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해서 한번 헌법소원을 다투는 것, 그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 개혁이냐, 혁명이냐, 사법 혼란이냐 이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어떤 사례에서 가장 도움이 될 건지 사례를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사례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1996년 4월에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한정이행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네.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 이런 확정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헌재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헌재가 어떤 법에 대해서 이제 한정이연도 한정적으로. 이연이니까요. 예, 네. 예, 그렇죠. 어떤 이제 일정한 네. 그 조건을 붙여서 이연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까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연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이연이다 그러면 법 질서에 혼란이 오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법원은 아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시 원래 그 그렇죠. 자기들의 네.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이렇게 부딪힌 적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번에 발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갈등이 다시 위로 올라온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법안이 법원의 헌법적 검증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다. 이게 예, 나와 있더라고요. 딱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네, 사례를 그렇죠. 들어보니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하고 또 넓게 하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또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건을 헌재가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소원 제도까지 도입이 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헌재가 이 많은 사건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헌재한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냐,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돼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운용의 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헌재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재밌게도 헌재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맞아요. 엄청 예, 찬성 의견을 제가 국회에 이 보냈죠. 법안을 냈더니 네.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오셨어요 헌재에서. 아, 네. 예, 이 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네. 이렇게 보내오셨고 그거는 무슨 이렇게 사법 혼란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아마 헌재로 오는 헌법 소원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게 뭐냐면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것, 또 네. 헌법적 쟁점이 있을 때 그게 인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기각이 될 거거든요. 네. 예, 또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각하가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헌재가 어떤 사건이든 오자마자 그걸 다루는 이런 건 아닐 거고요. 또 네. 헌재도 우리 지금 사법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법 질서에 혼돈을 주거나 네. 또 국민들이 야 여기 대법원 끝났으니까 무조건 사심 가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을 권리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자 이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딱 대별이 되더라고요. 천대엽 우리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헌법 규정에 반한다 하면서 이제 명확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런 반면에 이제 헌재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취지에서 공감한다,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그런 예.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법 발의 시점이 원래 우리 속담에 참외밭에서 뭐 신발을 고쳐 매지 말라, 맞습니다. 신지 말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 이 법안 발의 시점이 이제 묘한 시점이다 보니까 예. 이게 특정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도 있거든요. 그럴 수 여기에 있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안을 발의할 때 되게 국회의원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고민해 온 걸 발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 권리 보호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체감하고 있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발의할 시점이구나. 네. 그러면 그 시점에 하면 당연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네. 있지만 또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네. 논의를 할 텐데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런 어떤 여러 법적 장치를 네. 또 다시 이제 조금 더 고민해서 정교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 말씀이 이번 예. 이제 의원님 법안을 보면서 저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 독단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독선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타인과의 부단한 대화와 성찰이 필요하다. 예, 예. 이런 말씀이 이게 다시 또 되새겨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추진하는 법안이 이번 사법부의 어떤 자기 성찰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조희대 대법원이 이번에 보여준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희대 그렇습니다. 희대의 사건이죠. 사건이 있었죠. 예. 그걸 보면서 정말 대법원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한 방에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없앨 수도 있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 법안을 발의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어떤 그 두려움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그런 어떤 권력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법원이 정확히 정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 법원의 정치 개입은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사법 살인이나 이런 것과도 또 궤를 달리하는 네.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워낙 이제 내란이라는 큰 사건이 있다 네. 보니까 이게 조명되지 않는데 저는 내란의 한 파트였다. 네. 예. 심지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은 우리가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대법원을 아까 우리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법부 독립이 독단이나 독선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가장 현명한 판단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판단 또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판단을 하라고 사법부 독립을 시켜놨는데 그 힘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네.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각계 의견을 문영배 그 전 재판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기관은 항상 평등하게 같이 같은 서열에 있다 보니까 상호 존중하면서 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각계 의견을 좀 잘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과정은 이제 그 법사위에서 심의도 필요하고요. 네. 또 폭넓은 어떤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법 체계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 체계가 겪는 일 중에 아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법안만으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충분한 더 논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 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그 정말로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또 사법부 독립이 멀리에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그 과정에서 네. 저는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신뢰를 획득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대법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해외에서도 법원 판단에 대해서 헌법 소원하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대륙법계. 그렇습니다. 네, 특히 독일이 잘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그 연방 헌법재판소법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 보면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네. 예, 연방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도 그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만은 오히려 더 넓습니다. 아, 기본권 네. 침해라는 기준을 독일은 정해놨다면 대만은 그냥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결이 나왔다고 더 생각하면 폭넓네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그런다 해서 무슨 사법 체계에 무슨 혼란이나 무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어서 네. 해외 사례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스페인, 오스트리아도 하고 있다고 네네. 그러고요. 튀르키예 뭐 예. 네. 이게 체코 이런 데도 하고 사례는 있더라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어떤 법 질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회의 문화와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시대 과제가 사법 개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 법 왜곡죄 도입 이런 법안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의원님 이 법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나서 예. 마무리 말씀으로 의원님께서 궁극적인 사법 개혁의 목표 내지는 우리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 좋은 법이 있더라도 또 어떤 좋은 기관이 있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대통령직인데 윤석열과 이재명은 전혀 다른 결과를 그렇죠.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법만으로 사실은 다 해결하기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저는 잘 만드는 거 이게 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법개혁을 앞두고 대법원과 법관들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윤석열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법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법관 12명 네. 그분들 정말로 어떤 반성하고 저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법개혁 이전에 저는 법관들의 어떤 자기 반성을 네. 정말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어떤 감시, 또 네. 어떤 비판 이런 눈을 좀 더 뚜렷하게 뜨고 있어야 된다. 그냥 믿고 네. 무조건 맡겨서 잘 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딱 이게 느껴지네요. 한 사람의 억울함도 외면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법의 미래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잘 정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아유, 예. 오늘 좋은 법안 또 발의하셔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의는 멀고 법은 어려웠던 시대, 억울해도 끝, 잘못돼도 끝이었던 그 판결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하고 헌법의 이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문이 열린다면 그건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대전환이 아닐까요? 정진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너머에 헌법이 있다는 국민 주권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정진욱 의원님처럼 국민을 위한 입법, 정의를 향한 정치를 임해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 법석이 응원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귀한 말씀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위 예, 조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